은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출부가 회장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태준 씨, 살아 있었어? 오늘 처음 이 저택에 파출부로 들어온 사람이었죠. 이 여인은 2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고 믿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의 눈에는 아내를 알아보는 기색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회장의 부인, 그 순간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만복의 기운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한남동 고갯길이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오가는 조용한 골목 끝에 세상과 담을 쌓은 듯한 3층짜리 단독 저택 한 채가 들어서 있었어요. 높다란 회색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빼곡히 늘어져 있었고 철제 정문 위로는 CCTV 2대가 말없이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집이란 늘 그렇지요. 문부터 높고 문부터 차갑습니다. 이명희는 그 정문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오른쪽 다리가 시큰거렸습니다.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온 것뿐인데 무릎 아래가 낡은 경첩처럼 삐걱대고 있었어요. 22해 전 그 사고가 남겨준 선물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말을 걸어오는 그 오래된 흔적이었어요. 명희는 왼손으로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매 밑으로 손등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가 아침 햇살에 잠깐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었어요. 인터폰 너머로 짧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주 도우미요? 뒷문으로. 그게 전부였어요. 잠금 장치가 철컥 열리는 소리도 안내해드리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른발이 끌릴 때마다 신발 밑창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사람 하나 없는 아침 골목에서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뒷문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장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건네주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새벽 5시, 현관 왁스 작업은 6시 전에 끝내야 해요. 사모님 기상 전에. 못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택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거실 천장은 2층 높이로 탁 트여 있었고 중앙에는 대형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체 모를 서양화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계단 손잡이는 황동으로 마무리되어 있었어요. 명희는 그 화려함을 두리번거릴 여유도 없이 곧장 청소 도구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욕실 바닥을 닦는데 왼손이 자꾸 걸렸어요. 손등 흉터가 걸레 손잡이 모서리에 닿을 때마다 묘하게 쓸렸습니다. 명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22해 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아프다는 생각보다 익숙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통증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주방 구석에서 쉬고 있을 때 다른 도우미 한 명이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박 씨예요. 조심하세요. 이 집 사모님은. 말을 다 잊지도 못하고 박 씨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방 입구에 유미란이 서 있었거든요. 박 씨, 지금 하던 일이나 마저 하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렇지만 박 씨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습니다. 명희는 행주를 짜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어요.
유미라는 그제야 명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명희 씨. 예. 우리 집 도우미는 눈을 아래로 깔고 다닙니다. 회장님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아요. 저택 3층은 허락 없이 올라가면 그날로 계약 해지해요. 알겠죠?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인사도, 옹기도, 눈 마주침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가구나 도구를 점검하는 말투였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정도쯤이야. 버텨야지.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욕실을 닦고, 거실 유리창을 닦고, 계단을 쓸고, 주방 바닥을 닦고, 다시 욕실로 돌아오는 하루였어요. 오른쪽 다리는 저녁이 되자 통증을 넘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주방에서 남은 된장국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밤 11시 지하 골방 같은 도우미 방에 겨우 누웠을 때 명희는 천장을 보며 딸 수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선불금은 이미 병원에 넣었으니 수술은 받을 수 있겠지. 그것만으로도 됐어. 손등 위에 반대손을 살며시 얹고 눈을 감으려는데 흉터가 또 쓸렸어요. 명희는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생각하면 또 그날이 떠오르니까요. 22해 전 그날 밤 뒤집힌 차 안에서 남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 순간이 눈을 꾹 감았습니다. 첫날이 그렇게 끝났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명희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출장에서 돌아오는 회장의 얼굴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얼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주한 지 열흘째 되던 오후였어요. 아침부터 저택 안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주방장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냉장고를 점검했고 다른 도우미들은 복도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닦아냈어요. 경비 아저씨는 정문 앞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유미라는 아침부터 옷을 2번 갈아입었습니다. 명희는 주방에서 행주를 빨면서 눈치를 살폈어요. 회장님, 오늘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도우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한 달 만이에요. 미국이랑 일본 출장이었나? 아무튼 사모님이 오늘 꼭 완벽하게 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제야 분위기가 이해됐어요. 명희는 다시 행주로 손을 닦고 주방 창문 너머 정문 쪽을 흘낏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유밀하니 현관으로 나가는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주방장 아주머니가 명희를 돌아보았어요. 이씨, 웰컴 드링크 들고 거실로 나가봐요. 은쟁반에 레몬수. 명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레몬수를 꺼내 은쟁반 위에 크리스털 잔을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끌며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 입구에 서는 순간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굵고 낮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수행 비서와 짧게 몇 마디를 나누는 목소리였는데 명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리가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명희는 스스로에게 핀잔을 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중앙쯤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한 회색 머리, 반듯하게 세운 등. 수행비서가 가방을 받아들었고 유밀하니 옆에 바짝 붙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코트를 벗어 건네면서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명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은쟁반이 손 안에 있다는 것도, 크리스털 잔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눈에는 오직 그 얼굴만 들어왔어요.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었어요. 하지만 눈매는, 콧날은, 입술 끝에 그 선은. 태준 씨,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지만 명희는 듣지 못했어요. 두 무릎이 저절로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뻗어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쥐었어요. 여보 태준 씨, 나예요. 명희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2해 만에 처음 꺼내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데 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눈썹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당황도 놀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낯선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강태준은 명희의 손을 바지가랑이에서 떼어냈습니다. 힘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떼어냈을 뿐인데 명희는 두 손이 허공에 남겨진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명희의 팔을 낚아채듯 붙잡으며 강태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새로운 도우미인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치워요. 강태준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비서가 가방을 들고 뒤따랐어요. 거실에는 명희와 유미란만 남았습니다. 유미란은 명희의 팔을 꽉 쥔 채 낮고 날카롭게 속삭였어요. 나중에 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희는 깨진 크리스털 조각들 사이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유리 파편 하나가 손등 흉터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이 계단 위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모르는 게 맞아. 분명히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무너지는 것인지 명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미란이 명희를 데려간 곳은 지하 창고였습니다. 저택 지하에는 도우미들이 쓰는 방 2칸과 세탁실, 그리고 잡동사니를 쌓아둔 창고가 있었어요. 유미란은 창고 문을 열고 명희를 밀어넣듯 들여보낸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켜졌어요. 낡은 선반들 사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유미란은 명희 앞에 섰어요. 아까 현관에서 백지처럼 하얗던 얼굴은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어요. 이름이 이명이라고 했죠. 예. 어디서 왔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명희는 잠깐 유미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충청도요. 유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명희는 시선을 흔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한 집 말이에요. 유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여보라고 했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 못할 거예요. 차갑고 또렷한 말이었어요.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어요. 왼손 흉터가 형광등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유미란의 시선이 그 흉터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불과 한순간이었지만 명희는 느꼈습니다. 그 눈이 흉터를 보는 방식이 처음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유미란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테이블도 없는 창고 안에서 유미란은 그 봉투를 명의 앞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500만 원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오늘 들어온 선불금보다 더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짐 싸서 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드릴게요. 명희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손은 그 봉투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못 나갑니다. 유미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뭐라고요? 못 나간다고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란은 천천히 팔짱을 끼웠어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가 명희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손에 쥐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이명애 씨, 나는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서 도우미가 해고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소개업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다른 집에 취업도 안 돼요. 협박이었어요. 부드럽게 포장했지만 속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명희는 봉투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용하고 단호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리셔도 됩니다. 저는 못 나가요. 유미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화가 풀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사람이 짓는 그 표정이었어요. 유미란은 봉투를 핸드백 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창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혼자 남겨진 창고 안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낡은 선반들이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태준 씨는 나를 몰라봤어. 정말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 감정을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수아가 위험해집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른쪽 다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복도 끝에서 유미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계단을 오르다가 멈춰서서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거리가 멀었거든요. 하지만 유미란의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 전화가 좋은 전화가 아니라는 것쯤은 명희도 알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저택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도우미들은 진작 잠들었어요. 명희는 좁은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오늘 거실에서 본 그 얼굴이 눈을 감으면 더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명희는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가방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옷가지 아래, 수건 아래, 그 밑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였어요. 오래된 원목에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뚜껑 위에는 세월에 닳아 희미해진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명희에게. 명희는 그 상자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22해 전 그날 밤이 다시 왔습니다. 봄이었어요. 결혼 5주년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태주는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등 뒤로 무언가를 감추고 들어왔어요. 35살의 강태주는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고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명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돌아보았어요. 뭐야 그게. 눈 감아봐. 또
눈 감으라고. 명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의 손이 명희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작고 단단하고 나무 냄새가 났어요. 떠봐. 명희가 눈을 떴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원목을 직접 다듬어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뚜껑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명희에게. 응. 직접 팠어. 당신이? 태준이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쑥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물쇠 달았는데 열쇠는 여기. 손목에 걸려있던 작은 열쇠 하나를 명희 손에 쥐어주었어요. 안에 편지 넣어뒀어. 근데 아직 열지 마. 왜? 나중에. 많이 보고 싶을 때 열어봐. 명희는 상자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자물쇠 옆에 엄지손톱만 한 나비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걸 다 만들었어? 퇴근하고. 매일 야근이면서. 야근하다가. 명희는 그 상자를 품에 꼭 안았어요. 태주는 그런 명희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그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낮고 짧았습니다. 명희야,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 회사 앞으로. 왜, 차는? 그냥 와줘. 이유를 더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희는 수아를 이웃집에 맡기고 차를 몰았어요. 그때 수아는 8살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조수석에 타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명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큰 길로 들어섰어요.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였어요. 쇳덩이들이 부딪히는 소리, 유리가 터지는 소리, 그리고 명희 자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의 것인지도 몰랐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왼손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 아래가 짓눌려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것보다 먼저 조수석을 보았어요. 태준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명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왼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태준 씨, 태준 씨.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도 꺼진 도우미 방 안이었어요. 두 손 안에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여전히 나무 냄새가 났어요. 그날 이후로 22회 동안 명희는 이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많이 보고 싶을 때 열어보라고 했지만 명희는 열 수가 없었어요. 열어버리면 진짜로 그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뚜껑 위의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사랑하는 명희에게. 태준 씨,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저택 3층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명희를 몰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명희는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이 상자만 있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명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가 훗날 모든 것을 밝혀낼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저택 안에 그 상자의 존재를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가 온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명희는 2층 복도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걸레를 유리에 대고 위아래로 문지르다가 진동을 느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수아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명희는 걸레를 창틀에 걸치고 얼른 복도 끝 계단 아래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수아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쉬어 있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명희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아프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 괜찮다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전화를 먼저 걸어온 것 자체가 신호였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야, 수치가 좀 올랐대. 담당 선생님이 수술 일정 당기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얼마나? 한 달. 명희는 눈을 감았어요. 원래 수술 일정은 2달 뒤였습니다. 그게 한 달로 당겨진다는 말이었어요. 알겠어. 선생님 말씀대로 해. 엄마, 근데 거기 생활은 괜찮아? 힘들지 않아? 명희는 소리 없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다 착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아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밥 잘 먹고 수술 잘 받으면 돼. 알겠지?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계단 아래에 서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다시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통증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한 달. 수아에게 한 달이 남았습니다. 명희가 이 저택에서 버텨야 할 이유가 더 단단해진 셈이었어요.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다시 걸레를 집으러 걸음을 옮기는데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내려오는 사람은 강태준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검은 스웨터에 바지, 손에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도 없이 혼자였어요. 명희는 복도 벽 쪽으로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제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준은 계단을 내려와 복도를 지나쳐 갔어요. 명희 곁을 스쳐 지나는 순간 발걸음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멈췄어요. 명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강태준은 걸음을 멈춘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발목을 잡은 사람처럼. 그러다가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두통이 오는 사람의 동작이었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 쪽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명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걸레를 집으러 손을 뻗었는데 왼손 흉터가 있는 손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멈춘 거지? 알 수 없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이유도 없이 멈추는 일이 있을까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명희는 다시 창문 앞에 섰습니다. 걸레를 들었어요. 유리 위로 걸레가 지나가면서 뿌연 자국이 지워졌습니다.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버티고 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힘을 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유미란의 구두 소리가 올라왔어요. 명희는 자세를 바로잡고 시선을 창문에 고정했습니다. 유미란은 명희 옆을 지나치면서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심함이 더 무거웠어요. 어젯밤 창고에서의 협박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오늘이 더 서늘했습니다.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명희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지만 걸레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택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정문 초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다른 도우미들도 진작 불을 껐습니다. 지하 복도에는 비상등 하나만 붉게 켜져 있었어요. 유미라는 소리 없이 지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실크 잠옷 위에 가운을 걸쳤고 손에는 작은 파우치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도우미 방 앞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유미라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명희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자고 있었어요. 왼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살짝 바깥으로 뻗은 자세였습니다. 가방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유미란의 시선이 침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매트리스 옆 틈새로 손을 밀어 넣었어요. 파우치에서 꺼낸 것은 작은 보석 케이스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매트리스 스프링 사이를 더듬어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명희의 숨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라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문을 닫고 지하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였어요. 유미란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거실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도우미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어요. 유미란은 드레스룸 앞에서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예요. 없어졌다고요. 주방장 아주머니가 달려왔고 비서가 달려왔어요. 강태준도 서재에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훔쳐갔어요? 여보, 당장 방 다 뒤져야 해요. 유미란의 눈이 계단 아래 멍하니 서 있는 도우미들 위로 천천히 흘렀어요. 그리고 명희에게 멈췄습니다. 전부 방 열어요. 지금 당장.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다른 도우미들과 함께 방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장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수색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우미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희의 방 차례가 왔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가방을 뒤집었어요. 옷가지가 쏟아졌고 수건이 떨어졌고 나무 상자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명희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손이 뻗어나갔어요. 그건 제 거예요. 비서는 상자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거든요. 유미란이 입구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트리스도요. 비서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작은 보석 케이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깍.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굳어버렸어요. 비서가 케이스를 집어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유미란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는 모르는 거예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저 물건 본 적도 없어요. 누군가 넣어둔 거예요. 저 진짜 모릅니다. 그렇겠죠. 유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경찰 불러요. 복도에 서 있던 강태준이 명희를 내려다보았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눈이 명희를 낯선 사람 보듯 지나쳐갔어요. 경찰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명희는 양손을 앞에 모은 채 거실에 서 있었어요. 몸이 떨렸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버텨주고 있었어요.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무너지면 끝이었어요.
경찰이 명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명희의 입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노래도 아니고 흥얼거림도 아닌 그냥 숨처럼 새어나오는 멜로디였어요. 22해 전 태준이 자주 불러주던 그 선율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것이었어요. 계단 난간을 잡고 서 있던 강태준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유미란도 경찰도. 하지만 명희는 보았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난간을 더 꽉 쥐었다가 그의 눈이 잠깐 감겼다가 뜨이는 것을. 명희는 경찰에게 팔을 끌려가면서도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택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비서가 3번이나 들어왔다 나갔고 전화도 2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펜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두통이었어요. 경찰이 도우미를 데려가고 현관문이 닫힌 직후부터였습니다.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상한 것은 두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소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멜로디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어떤 흐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우미가 끌려나가면서 흘린 그 선율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듣는 멜로디인데 왜 낯설지 않은 것인지. 태준은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눌렀어요. 눈꺼풀 안쪽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형체는 없었습니다. 색깔도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봄 냄새 같은 것, 나무 냄새 같은 것.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민비서. 문 밖에서 기다리던 비서가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아까 그 도우미. 비서가 잠깐 멈칫했어요. 경찰이 데려간 분 말씀이십니까? 이름이 뭐야? 이명희 씨입니다. 태준은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 2글자가 혀끝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알겠어. 나가봐. 비서가 물러났어요. 태준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두통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책상 옆 바닥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우미 방을 수색할 때 바닥에 떨어진 것을 비서가 치우다가 서재에 두고 간 모양이었어요. 주인을 잃은 물건이 어색하게 서재 한켠에 있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원목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다듬은 흔적이 있었어요. 뚜껑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옆면에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탄 상자였어요. 오래 쥐고 다닌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태준은 뚜껑 위의 글자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두통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태준은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바닥에 닿았어요.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형체 없는 잔상이었어요. 봄 햇살 속에 서 있는 누군가, 웃고 있는 얼굴, 손 안에 쥐어지는 작은 무게, 그리고 그 멜로디가 다시 들렸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어떤 방 깊숙이 잠겨 있던 것이 문고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태준은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명희가 작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어요. 명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당당하게 앉아 있어야 했어요. 저는 그 목걸이 본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넣어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물건을 훔칠 이유가 없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명희 씨, 오늘은 귀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출국 금지 조치 내려질 수 있고 소환 통보 받으시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찰서 복도에 서서 잠깐 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수아 수술이 한 달 남았어.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명희는 벽에서 등을 떼고 걸음을 옮겼어요. 오른쪽 다리가 삐걱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택 정문 앞에 설 때까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인터폰이 켜졌어요. 유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요. 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문을 통과하면서 명희는 오른손으로 왼손 흉터를 꼭 감쌌습니다. 저택 안 어딘가에 자신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도우미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명희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에 경찰에게 끌려가기 전과 달랐어요. 침대 매트리스가 뒤집혀 있었고 가방이 바닥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명희는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끝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수건, 내복, 여분 앞치마. 나무 상자가 없었어요. 어디 갔지? 가방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쏟아지는 것들을 손으로 헤쳤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비서가 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보았는데 경찰에 끌려나가는 순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명희는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주방장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제 방에 있던 나무 상자 못 보셨어요? 손바닥만 한 거요. 아주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어요. 명희는 저택 안을 훑었습니다. 거실도 아니고 서재도 아니었어요. 유미라는 오전 내내 방에 있었다가 1시간 전쯤 마당으로 나갔다고 박 씨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마당이었어요. 명희는 뒷마당으로 달렸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항의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뒷마당 끝에는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 드럼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택 담장 가까이에 놓인 낡은 드럼통이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미란이 드럼통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에 집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나무 상자였어요. 안 돼요. 명희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유미란이 돌아보았어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어요. 왔네요. 그거 내 거예요. 내놓으세요. 당신 거요? 도둑이 물건 주인이에요? 유미란이 나무 상자를 드럼통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드럼통 안에서 불꽃이 일렁였어요. 명희는 달려갔습니다. 유미란이 상자를 놓았어요. 안 돼. 상자가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명희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드럼통 앞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움이 순식간에 왔어요. 손등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상자에 닿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상자가 드럼통 밖으로 나왔습니다. 뚜껑 모서리가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명희는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왼손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흉터 위로 붉은 화상이 겹쳐졌습니다. 손등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명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상자를 더 꽉 쥐었습니다. 유미란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뭔데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상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명희는 그것을 읽으려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생각이 흐트러졌습니다. 태워봤자 소용없어요. 유미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했고 명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그게 있어봤자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그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 못한다는 그 말. 증명이라는 단어가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인지 명희는 순간 멍해졌어요. 유미란은 집게를 드럼통 옆에 내려놓고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명희 혼자 남았어요. 왼손이 욱신거렸습니다. 상자를 쥔 손가락이 떨렸어요. 명희는 그을린 뚜껑 위의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검댕이 묻었지만 글자는 살아있었어요. 사랑하는 명희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뺨 위로 흘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명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강태준이 저택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어요. 명희의 손도 상자도 그을린 드럼통도 다 보였을 거리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명희의 왼손 위에 머물렀어요. 화상 입은 손, 그 위로 22년 된 흉터. 태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숨을 참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의 오른손이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하얘질 만큼 꽉. 두 사람이 마당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을린 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흘러 지나갔어요. 태준이 먼저 눈을 거두었습니다.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명희는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다시 한번 관자놀이에 손을 가져다 대는 것을. 강수아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오른팔에 꽂혀 있었어요. 수치가 오른 뒤로 병원 측에서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손은 노트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화면 위로 22회 전 신문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월 14일 야간 교통사고, 운전자 1명 실종, 인천 외곽도로 트럭 충돌 사고, 피해자 2명이 시중상. 수아는 기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엄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수아가 아빠 얘기를 꺼내면 명희는 그냥 웃었어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저택에서 무언가를 보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느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할 때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이 20몇 년을 함께 살아온 딸의 감이었어요. 수아는 닷새 전부터 아빠의 사고 기록을 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경찰청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수아야, 내가 기록 열람 부탁해서 확인해 봤거든. 22년 전 그 사고, 트럭 기사 이름이 최병득이야. 사고 2달 뒤에 본인 과실로 처리되고 합의 종결됐어. 합의요? 엄마가 합의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합의 서명이 있거든. 근데 그 서명이 좀 이상해. 이명애 씨 필적 감정 요청한 적 없는데 처리가 됐어.
수아는 노트북 화면에 메모를 했어요. 그 트럭 기사 지금 어디 있어? 5년 전에 사망했어. 지병으로. 근데 수아야, 그 사람 사고 직후에 인천에 있던 빌라를 현금으로 샀어. 당시 시세로 1억 2천이야. 트럭 기사가 갑자기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 출처 알 수 있어? 그건 금융 기록이라 내가 손대기 어렵고, 근데 내가 당시 사고 기록 보다가 참고인 명단에 이름 하나 더 있더라.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주인이었는데 당시 진술은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조사에서 빠진 인물이야. 수아는 그 이름을 받아 적었어요. 오세준. 현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수아는 담당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외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환자분. 2시간이요. 링거는 다 맞았잖아요.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는 이미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빌라였어요. 오세준은 이른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수아가 명함을 문틈 아래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22년 전 그 사고 피해자의 딸이에요. 아버지 찾고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렸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묵혀온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수아를 거실로 들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날 기억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요. 안 잊혀요.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노인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그날 본 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고 나기 한 30분 전이었을 거예요. 트럭이 사고 현장 골목 끝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옆에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있었고, 거기서 여자 하나가 트럭 기사한테 봉투를 건네는 걸 봤어요. 흰색 봉투였어요.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 생김새 기억하세요? 젊었어요. 40 전후였을까? 인상이 강한 여자였어요. 기억하는 건 그 여자가 차에 타면서 이쪽을 딱 한 번 봤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노인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사 끝나고 며칠 뒤에 누가 찾아왔어요. 양복 입은 남자였는데 본 것 없다고 하면 좋겠다더군요. 그러면서 봉투를 놓고 갔어요. 나도 그때 애들이 어렸고. 수아는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 사진 한 장 봐주실 수 있어요?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웠어요. 강태준 그룹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임원 소개 페이지였습니다. 유미란의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노인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예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링거를 맞던 팔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아야 왜? 몸은 괜찮아? 엄마, 나 지금 뭔가 찾은 것 같아. 근데 아직 한계가 더 필요해. 조금만 버텨. 반드시 버텨야 해. 명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버티고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수아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한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한계가. 유미라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어요.
불을 껐다가 켰다가 했고 물을 마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방에서는 새벽 내내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강태준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미라는 그 불빛을 복도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어요. 22회였습니다. 22회 동안 완벽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었어요. 그룹의 안주인 자리, 사람들의 시선, 이 저택의 모든 것.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불 속에 손을 집어넣던 그 여자가 나타난 순간부터 유미라는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저예요. 부탁드린 것 있잖아요. 이번 주 안으로 해주셔야 해요. 아침이 왔어요. 저택 안으로 의료진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유미란이 직접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명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의료진은 강태준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뒤에 내려오더니 유미란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갔어요. 유미란의 표정이 풀려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명희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서류가 뭘까?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났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유미란이 서재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는 2층 복도 창문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재 안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잖아요. 재산 관리를 내가 대신 해드리려고요. 나 치매 아니야. 진단서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검사한 적 없어. 낮고 단호한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유미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부드러워질수록 더 위험한 목소리라는 걸 명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보, 나 믿어야지요. 내가 언제 당신 힘들게 했어요.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못해. 여보, 못한다고. 서재 문이 열렸어요. 명희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유미란이 복도로 나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였습니다. 서명이 없는 채로 유미란이 명희를 보았어요. 이명희 씨. 명희는 돌아보았습니다. 짐 싸요. 지금 당장. 계약 해지해요. 나가요. 명희는 유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미란의 눈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조급함 아래 두려움이 있었어요. 명희는 그것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못 나갑니다. 유미란의 손이 올라왔어요. 뺨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명희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가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저택 정문 밖에 서 있었어요.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빗속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눈을 피하며 정문을 닫았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에서 흘러내렸어요. 뺨이 아직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정문을 바라보았어요. 닫힌 철문 너머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가 저 안에 있었어요.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그을린 나무 상자였습니다. 경찰에 끌려갈 때도 뺨을 맞을 때도 이것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문 안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번호판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는 사설 구급차처럼 생긴 차였어요.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명희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구급차 뒤를 따라 유미란이 걸어 나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명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태주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두통이 심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가 부축하고 의료진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옆에 서 있었어요. 저 차에 태우면 안 돼. 명희는 반사적으로 정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삐걱거렸어요. 빗속에서 넘어질 뻔하며 구급차 앞에 섰습니다. 비켜요. 유미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었어요. 명희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본인 위에 두 손을 짚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오며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강수아였습니다. 링거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팔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엄마를 보는 순간 눈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수아는 유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강수아, 이명희의 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빗소리가 쏟아졌어요. 정문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문에 기댄 채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강태준이 있었어요. 태준의 눈이 명희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구급차 앞을 막고 선 명희. 그 왼손 위로 화상 자국과 흉터가 빗물에 씻기고 있었어요. 태준의 관자놀이가 심하게 뛰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체 없이 스치고 지나가던 것들이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2년 전 교통사고 당일 현장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유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고 30분 전 트럭 기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진술이에요. 그리고 그 목격자가 사진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수아가 파일을 펼쳤어요. 유미란의 사진이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목격자의 서명이 있었어요. 또 하나, 트럭 기사 최병득 씨는 사고 직후 현금 1억 2천으로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돈의 출처는 당시 강태준 그룹 비서실 법인카드와 연결된 차명 계좌예요. 유미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서서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위 진술이에요. 법원이 판단할 거예요. 유미란의 시선이 명희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결정된 사람의 얼굴로 말했어요. 증거가 하나예요. 하나로는 부족해. 수아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희가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을리고 모서리가 타버린 상자였습니다. 유미란의 눈이 그 상자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대로 크게 흔들렸어요. 그게 왜 아직?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자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었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을린 나무 틈새로 이중 바닥이 드러났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공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만든 그 상자에 태준만 아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22년을 버텨온 편지였어요.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편지였습니다. 수아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펼쳤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몸으로 가리며 소리내어 읽었어요. 명희에게 많이 보고 싶을 때 열어보라고 했지만 사실 이 편지는 내가 절대 읽지 않아도 되는 편지야. 그냥 내가 써두고 싶었어.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 비서 유미란이 자꾸 이상하게 굴어. 내가 거절했는데 협박을 해. 내가 잘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근데 혹시라도 내가 못 처리하면
이 편지가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 없어도 너랑 수아는 꼭 잘 살아야 해. 사랑해, 명희야. 수아의 목소리가 끝났습니다. 정문 앞이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있었습니다. 유미란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건 강태준 씨 친필입니다. 수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필적 감정 요청하겠습니다. 22년 전 협박 동기, 교통사고 사주, 기억상실 환자, 재산 편취 시도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유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걸어 나왔어요. 부축하는 손을 뿌리쳤어요.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통이 심한 듯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그 눈이 명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명희 앞으로 걸어왔어요. 멈췄습니다. 명희의 왼손을 바라보았어요. 흉터 위로 겹쳐진 화상 자국, 빗물에 씻기는 그 손을,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이 두 무릎을 꿇었어요. 명희야. 22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 목소리로 불리는데 22년이 걸렸어요. 명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려는 것을 태준이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명희의 왼손을 감쌌어요. 화상 입은 손, 흉터 있는 손을.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명희야. 내가 너무 늦었어. 명희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2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빗소리 속으로 쏟아졌어요. 태준도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것 같았어요. 유미라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돌아서서 달아나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수아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직후 경찰에 신고해뒀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유미란의 손목을 잡았어요. 교통사고 사주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유미란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요. 증거도 없잖아요. 편지 한 장으로 뭘. 목격자 진술과 금융 기록, 그리고 피해자 자필 진술서까지 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미란은 끌려가면서 명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이었어요. 명희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은 채 그냥 바라보았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가 남았어요. 태준이 명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다 기억났어.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도, 그 상자도, 내 목소리도 다 기억났어, 명희야.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2년이 흐른 빗속에서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수아가 두 사람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링거 자국이 남은 팔로 엄마의 등을 살며시 감쌌어요. 세 사람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어요. 한남동 저택 정원에 목련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작년 이맘때는 이 정원이 낯선 곳이었는데 지금은 명희의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왼손 위로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흉터도 화상 자국도 그대로였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이제 그 손을 소매 아래로 숨기지 않았어요. 햇살 아래 그냥 내놓았습니다. 엄마. 수아가 정원으로 걸어왔어요. 봄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반년 전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어요. 수아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아직 서재에 계셔? 응. 요즘 서류가 많다고 하더라. 수아가 명희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목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작년에 그 저택 뒷문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무서웠어? 명희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섭기보다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간절했어. 수아,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것만 생각했어. 수아가 명희의 손을 잡았어요. 흉터가 있는 왼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명희는 수아의 손을 맞잡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57년의 세월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석 달 전에 났어요. 유미라는 교통사고 사주, 살인미수, 사기, 재산 편취 시도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이 형량을 읽는 동안 유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22회 동안 남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명희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명희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이 정원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태준이 정원으로 나왔어요. 손에 작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복원된 나무 상자였어요. 그을린 부분을 새 원목으로 메우고 달아버린 글자를 다시 새겼습니다. 전문 목공에게 맡겼지만 태준이 직접 감수했어요. 뚜껑 위의 글자도 옆면의 나비 조각도 처음과 똑같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명희에게. 태준이 명희 옆에 앉으며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번엔 열어봐도 돼. 명희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여는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올라갔어요. 편지는 거기 없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된 편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명희가 꺼내 펼쳤습니다. 22년이 늦었어. 미안해. 그래도 나 여기 있어. 이번엔 안 사라질게. 짧은 편지였어요. 명희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정원에 저녁바람이 불었고 목련 꽃잎 하나가 벤치 위로 떨어졌습니다. 명희가 편지를 접어 다시 상자 안에 넣었어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상자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번엔 많이 보고 싶어도 안 열어볼 거야. 태준이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왜? 보고 싶으면 옆에 있으면 되니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희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흉터 위에 손을 얹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어요. 진짜 봄이었습니다. 22년을 혼자 버텨온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빼앗긴 자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는 명희의 것이었고 명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22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버텨야 할 이유가 있는데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명희처럼 한 걸음씩만 걸어가 보세요. 삶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